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즘 조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관심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 늘 제가 전공이 국제관계라서 그렇지만은 항상 주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를 찾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여기서 써 있지만은 중국의 해외 투자를 이용한 태평양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중국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 속에는 중국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어떤 위협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어요. 지금도.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우파가 미국으로부터 그다지 전폭적인 지원을 전 못 받는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각지에서 싸우고 있는 상대하는 자들은 뭐 중동적인 이슬람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슬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공산주의 국가들과 결탁되어 있는 이슬람입니다. 주로 시아파들이 많아요. 이쪽 단체들. 그 다음에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묶여 있는 유럽의 각종 집단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을 필두로 한 밑에 꼬봉 국가들. 그 중에 하나 이제 북한이죠.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전방위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반도에만 살다 보니까 한반도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나 가나 같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무역 몇십 번째, 한 12번째가 13번째가 그렇죠. 경제 수준도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주변 개발도상국 정도의 외교만 하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 자꾸 공짜로 얻어먹으려면 하냐. 너희들도 참가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 경제 규모와 국력이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 정도 격에 맞는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절대 동맹국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국제관계나 주변 정세를 잘 읽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맹국 아닙니까? 동맹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북한한테 침략당할 때 미군이 와주는 게 동맹군인 겁니까? 미국이 공격을 당할 때 우린 도와주는 건 동맹군에 포함 안 되나요?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받으려고만 할 줄 알지 주려 하지 않는다예요.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우파운동을 해도 미국에서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 이건 그냥 부담이기 때문에. 줘야만 되는. 상호 공존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인도 태평양 전선 늘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지금 북한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패권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그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첫 번째가 중국, 두 번째가 러시아 정도예요. 러시아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중국과 동맹을 맺어서 미국에 견제하려는 국가는 미국은 다 적성국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북한도 미국의 적이에요. 자, 중국은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중국은 이렇게 수출과 수입하는 루트가 바닷길, 맨 밑에는 실크로드길, 맨 위에는 러시아길이에요. 이 세 루트를 지금 가지고서 지금 수출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대부분 다 바다를 통해서만 들어가요. 현재도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다만 한국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미군 기지가 있어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거를. 하지만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미군 기지가 태평양과 인도양에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부담으로 느낍니다.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닷길을 통과하지 않는 제3의 루트를 개발하려고 중국이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1대1로 신실크로드 계획, 신항로 개척.
두 개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뭐냐? 러시아 쪽으로 가는 항로예요. 근데 이 세 개 중에 중국이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쏟아부었을 것 같습니까? 세 군데 중에. 네? 바닷길? 그러니까 1대1로는 두 개예요. 실크로드와 바닷길. 1대1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맨 위서부터 시베리아, 실크로드, 바다 셋 중에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쏟아서 부었을까요? 실크로드입니다. 왜냐? 바다는 미국의 해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막힐 수 있어. 러시아가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네 영토를 가장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통과하고 러시아나 미국 같이 강하지 않은 나라, 즉 만만한 중앙아시아를 통과해가지고 가는 루트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중국은 의도적으로 저 개발도상국 국가를 빚의 덜미를 잡게끔 해서 빚으로 올가매고 통치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최근까지. 중국하고 사업하고 나면 마지막엔 부도 나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위해서 컨트롤하는 전략을 썼어요. 동남아시아에서 했던 전략하고 똑같아요. 그랬는데 자,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이런 문제. 이게 지금 제가 점을 표시해 놓은 게 지금 그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각종 분쟁입니다.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는 91년도 소련 붕괴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노란색으로 점을 쳐놓은 거는 2000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그 각종 테러라든가 사고예요. 잘 보시면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동유럽하고 중동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분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당시 소련이 붕괴했을 때 미국이랑,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랑 고르바초프가 서로 포옹도 하고 그랬잖아요. 악수도 하고. 그러면 세계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왜? 러시아라는 저 거대한 나라가 소련의 시스템이 붕괴됐을 뿐이지 아직도 공산주의적 잔재가 남아있는 나라가 저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자본주의 국가와 손을 잡고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러시아는 자칫 잘못하면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나라가 성장할 걸 미국이 놔둘 일이 있겠어요? 안 놔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 족족 실패하는 경제정책을 만들죠. 러시아가 그래서 오늘날 거지가 되죠. 패권은 절대로 나눠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패권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뭐 다자간 협정 웃기고 있네요. 누가 그런 걸 한다니까. 미국이 패권을 놓치는 날은 미국이 진짜 중국이랑 전쟁을 해서 졌을 때, 그러면 그때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압도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랑 중국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뭐 삼제강 구도를 만든다? 미쳤습니까? 그런 걸 하게? 그거를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미친놈이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미국은 죽여버려요. 자신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 순간 용서치 않습니다. 왜? 세계 역사가 그래요. 미국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역사에 어떤 제국도 자신의 제국의 패권에 도전한 나라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초창기에는 동유럽하고 중동에서 많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의 현 세상은 백인이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뭐 인정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인이 주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대상은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의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동유럽 국가들을 다 친서방 국가로 만드는데 더 총력을 집중했죠. 그리고 중동의 산유국들을 친소파 정권이 있던 지역을 다 친미파로 바꾸면서 이 지역을 서방 국가의 우방국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1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요 분쟁이 다 중동과 동유럽에 집중됐던 겁니다.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거의 끝나고 일부러 정리 안 하는 지역은 시리아만 남았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제는 어디가 되느냐? 인도태평양이에요. 왜 인도태평양이에요? 이거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만든 겁니다. 러시아 아니에요. 왜? 여긴 러시아가 없어요.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어서 미국에 대해 견제하려는 세력은 전부 적으로 간주합니다.
자기 편 아니에요. 설령 한국 사람이 그런다고 한국도 적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이 만들고자 하는 독자적인 항로, 그리고 중국과 친한 관계에 있는 친중 정권이 있는 지역은 죄다 견제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지역에 분쟁이 현재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대1로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100% 실패합니다. 제가 장담해요. 100% 실패해요. 100% 실패하고 중국은 망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메르켈, 마크롱, 메이 누굽니까?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영국 총리 뭐라고 얘기해요? 시진핑의 1대1로의 반대. 여기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이게 왜 잘려서 안 보일까? 하여튼 등 돌렸다라는 글씨가 있어요. 반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느냐? 네 혼자 다 해먹냐 이거예요. 너 혼자 다 해먹어? 이러면서 반대해버린 거예요. 너나 해라.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 실크로드가 만들어지는 목적은 유럽과 연결하기 위한 겁니다. 유럽까지 연결이 안 되면 이 실크로드는 무용지물이에요. 왜냐?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 살 사람이. 중앙아시아가 살 거예요. 중동이 살 거예요. 결국 유럽이 사야 돼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실크로드를 까는데 유럽이 안 해버리겠다는 순간 실크로드 계획은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왜 이게 중국에게 엄청난 위기로 다가온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국가 경제 발전을 얘기할 때 GDP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GDP 계산 공식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GDP 계산 공식은요, 제가 쓸 수 없으니까 말로 할게요, 그냥. GDP는 정부 지출 더하기 가계 소비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이에요. 혹은 수출 빼기 수입은 그냥 투자라는 말로도 바꿔서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중국의 GDP가 성장을 하려면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중국 애들이 13억 인구 있다면서요. 그럼 그 13억의 인구가 물건을 많이 사는 소비를 하면 됩니다. 소비시장, 가계지출, 즉 소비를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GDP는 올라가겠죠. 근데 중국 사람들 월급 별로 없죠? 그래서 가계 소비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패스. 그 다음에 수출이 남아있죠.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계속 올리고 있죠? 중국의 수출을 가로막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수출 GDP 성장의 요인에 지금 고려가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 투자 어떨까요? 투자. 이거는 금융투자예요. 지금 중국은 서양 국가의 금융투자도 굉장히 견지합니다. 왜? 무서워서. 적대적 금융 세력이 들어와갖고 금융을 교란시키면 중국 경제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금융투자도 받지 않아요. 그렇다면 중국의 GDP를 성장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정부 지출. 그 정부 지출을 뭐로 하고 있어요? 1대1로. 근데 그 1대1로를 유럽 국가들이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중국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한 방에 망하는 겁니다. 한 방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중국이 1대1로에 목숨을 걸었느냐? 이번 제19차 그 전인대회 때 시진핑이 독재자가 됐죠. 드디어. 모택동 다음으로. 그런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 1대1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요. 자신의 아주 필승의 사활을 건 국책사업을 하겠다고 해요. 즉 정부 지출을 국책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GDP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독재자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경제성장 외에는 없습니다. 경제성장 실패하면 그 독재자는 바로 쫓겨나요. 따라서 경제성장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수출도 안 되고 가계소비도 안 되고 외국인 투자도 위험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결국 내가 강력하게 일당 독재 체제를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 지출, 국책 사업을 통해서 발전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꼬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일단은 중앙아시아자 중동 지역의 철도, 그다음 고속도로, 파이프라인 등등을 깔면서 각종 건설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필요한 자재가 있죠. 원자재, 철강, 시멘트, 목재, 플라스틱 등등 많은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중국에서 수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남의 나라에 파이프라인 건설하면서 중국에서 원자재를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의
제조업이 움직이죠. 왜? 1대1로 사업, 여기 파이프라인 까는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부으니까. 그러면 세멘트 공장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면 어떻게 돼요?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GDP는 어떻게 돼요? 수출도 증대되고, 수출이 증대되니까 그 기업이 월급을 주니까 가계의 지출도 증가하게 돼요. 그 근본적인 견인 차이 역할을 정부 지출로 한다. 인데 그걸 유럽이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랑 무역 전쟁한다고 여러 번 말이 오갔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뭐 한다 그럽니까?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니까. 내가 이거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절대 시진핑이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 왜? 구조상 그래. 구조상. 이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하자마자. 시진핑이 꼬리를 내려대네 칼날을 들이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2배로 늘렸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자, 중국이 수입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시베리아, 실크로드 바닷길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중국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지역은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 지금 실패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미국 해군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 있죠. 지금 바닷길 막히고 있어요. 자, 그럼 러시아는 지금 중국은 어디를 통해서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죠? 러시아. 그러니까 2배로 뛰었지. 자,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국의 1대1로는 실패했답니다. 왜? 1대1로는 실크로드와 바닷길이거든요. 이 멀쩡한 길을 놔두고 모터로 러시아로부터 2배를 수입합니까? 왜? 망했으니까 그런 거지. 일단 하기는 하는데 왜? 지금 당장 멈추면 중국이 부도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의미 없는 투자예요. 아파트를 만드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일단은 해. 왜? 지금 멈추면 더 위험해지니까. 지금 중국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인도랑 견제를 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그래서 중국은 일단 인도 태평양 방어선에서도 미국하고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바닷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역을 중국이 지금 땅을 사고 있는데 여기에는 섬이 없어요. 그래서 인공섬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중국이 얘기하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 있어요. 저 도가 섬도자입니다. 연은 이을 연자예요. 섬을 연결해서 방어선을 만든다. 도련선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 지역엔 섬이 없으니까 세멘트를 부어서 인공섬을 만든 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게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쪽이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여기가 일본 열도, 대만, 그 다음 이쪽에 한국, 제주도, 그 다음에 대마도가 있거든요. 일본에. 저 지역은 일본 땅이 아니야. 중국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중국인들이 무슨 짓을 하냐? 바로 리조트 개발과 투자라는 명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아나는 정신 나간 한국의 정치인들이 중국 하면 그냥 어이구하고 떠받들면서 죄다 중국 돈이라면 헬렐레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기업을 죄다 팔아넘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지금 제가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자, 중국은 이 지역에 미군 기지를 철수시켜야 되는데 미군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절대로 미군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쓰는 전략이 뭐냐? 저기에는 해군기지,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공군기지 옆에다 주변에다가 높은 빌딩 지을 수 없죠? 근데 저기다 일부러 호텔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군기지는 반대하죠. 안 돼.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은 어떨까요? 찬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뒷돈을 뿌리죠. 야, 내가 돈 줄게. 네 땅 사서 내가 거기다 아파트 지을게. 그러면 내가 네 그중에 한 5채 너 가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군 물러나라. 대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딸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원정 데모단들이 오죠. 그런 식으로 그런 짓을 한다고요, 지금. 자,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라는 명목으로 지금 대마도, 제주도, 오키나와 이런 데를 지금 땅을 사면서 유입하고 있어요. 자, 2015년까지 중국의 투자 패턴, 해외 투자, 중국도 해외에 투자합니다. 패턴을 보면은 제일 많이 투자한 게 에너지예요. 옛날 때 후진타오라든가 시진핑이 자원 얘기하라고 해서 막 아프리카 같은 데 갔었죠.
그때 쓴 돈이에요. 왜? 자원 확보하려고. 자원이 확보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가지고 와야 되죠? 운송. 두 번째로 많아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게 뭐냐? 부동산이에요. 왜 부동산이 많을까요? 자신들이 자원을 사서 가지고 올 때 중간중간에 항구가 있을 수도 있고 물류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렇죠? 거기에 쓴 비용이에요. 즉 전략적 군수 물자를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거점 지역의 땅을 사는 그 명목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제주도, 강원도 평창 이번에 올림픽이 있었던데 전남 여수시, 인천 영종도 등등의 지역에다가 우리나라에서 5억 또는 10억 이상 투자하면은 영주권 주죠? 그거 이용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개떼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얘네들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거품이 생기고 뻥튀기가 됐죠. 이걸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가 좋아진다고 착각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부동산을 또 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삽니다. 제가 늘 강의 때 얘기하는 비트코인 이런 걸 통한 돈 세탁을 위해서. 그런 자금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경제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냥 우리나라에 미친놈들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좌파 우파 똑같습니다. 우파 사람들 이런 거 안 하는 줄 아세요? 좌파 많은 거 아니에요. 우파도 해요. 이 짓을. 이거를 부채질을 한다고요. 나라가 망하는 줄 모르고. 그래서 2014년 9월까지는 요 정도였어요. 지금은 2018년이죠. 이젠 제주도에서 땅 샀다는 건 다 10중 8구 중국인입니다. 보세요. 이때가 2015년인데 2015년에 이미 외국인이 산 부동산소의 40%는 이미 중국인이었어요. 지금은 더 높습니다. 이젠 조사도 안 해요. 이거 조사했다가는 그 정치는 난리 나겠죠. 자, 그러면 왜 제주도의 인구가 증가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 증가하느냐? 중국이 갖고자 하는 제1도련선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은 저 지역을 자신의 땅이라 생각해요. 영해라 생각해요. 영해. 중국의, 그러니까 영해도 자신의 그 땅, 영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늘도 영역이 있고 바다도 영역이 있고 땅이 영역이 있잖아요. 중국은 여기까지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제주도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주도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무력 점령 안 되니까 바로 투자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반도에도 바로 외자 유치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5억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만나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죄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중국 애들이랑 결탁한 정치인, 기업인 이런 사람들을 매수해서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죄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자산을 다 팔아넘기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에 종속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중국의 소금 만드는 거예요.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북제주의 제주시 주변, 그다음 서귀포 그 주변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큰 도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기가 항구를 지을 수 있는 데예요. 항구. 항구를 지을 수 있다는 소리는 미군이 제7함대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주도에 정박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지역에 바로 해군 기지가 들어서지 못하게 중국인들이 땅을 샀습니다. 중국인만 땅을 산 게 아니라 중국인과 사업을 하는 정치인, 기업인, 중국 여자와 결혼을 한 한국 남자들, 그 다음에 학생운동하는 전직 운동권 주사파 출신, 걔들은 왜냐면 사유지를 공부했으니까 이런 애들 매수해가지고 걔네들이 이름을 빌려서 땅을 사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운동권 출신들은 미군 기지 쫓아내는 거는 자기네들의 사명이라 생각하니까 중국 애들이 그렇게 제안하면 해버립니다. 왜? 돈도 받고 미군도 내쫓는데 뭐 어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서귀포시 요 왼쪽 요쪽쯤에 여기 서귀포시에서 남서쪽에 강정 해군기지 마을이 해군기지가 있어요. 그 강정이나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 주변으로 이렇게 골프장을 중국인들이 샀습니다. 넓은 대지 땅을. 중산간이라 그래요. 중산간. 제주도에 한 5부 6부 능선. 중산간이라 부르는데 제주도는 현무암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 고여요. 비가 와도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논농사를 못 지어요. 그런데
이 중산간이라는 지역에 늪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늪지대가 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이 먹는 물이 여기서 확보됩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중산간 일대의 땅을 마구마구 사서 리조트 단지, 호텔 짓는다고 땅을 파헤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마르고 있어요. 주로 어느 지역? 강정 해군기지가 잘 보이는 지역. 감시하려고 하는 거야, 감시하려고. 누구랑? 우리나라의 빨갱이들, 그 다음 위장보수들이 같이. 좌우에 중국 스파이는 다 스튜디오에 있어요. 그걸 잘 보라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걸 위험성을 이야기하느냐? 제주도, 오키나와 이런 데가 중국의 영토로 편입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든가 영해를 가져갈 수 있죠? 중국의 영역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되죠? 막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북쪽은 북한으로 막혔고 남쪽에 바다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 때 제가 어렸을 때도 배울 때 우리나라는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여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 삼면 중에 이면이 막히는 겁니다. 강원도 지역 빼놓고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출도 제대로 못하고 수입도 제대로 못해요. 중국의 눈밖에 나는 순간 바닷길을 열었다 막았다 하면서 우리를 협박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어요. 정치인도 갈아치울 수 있고 기업들도 지 마음대로 살 수가 있고 빼앗을 수도 있어요. 이 짓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뺏겼는데도 우리가 지금 스스로 빼앗겨주고 있죠. 삼성 반도체도 훔쳐가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중국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데모를 안 하죠? 삼성전자를 빼앗기려고 하는데 삼성전자 디램만 원짜 뺏기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왜 모를까? 아니 모르는 게 아니겠지. 돈 먹었겠죠. 그 어떤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반중에 대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좌파는 그렇다 쳐요. 원래 걔들은 돈을 먹었으니까. 우파는 왜 안 해? 먹었겠죠. 전 먹었다 보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침묵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삼성이 혼자 싸웁니까? 노동부랑. 어? 왜 삼성전자가 노동부랑 혼자 싸우냐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같이 도와줘야지. 오히려 저 민주당 국회의원은 오히려 그걸 더 까라고 압력을 넣고 있죠. 그건 자유한국당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중국한테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평화의 섬 뭐 이거 데모한 애들 뭐 이거 얘기 뺄게요. 얘 운동가들이 이렇게 강정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 데모를 했었죠. 미군 기지 못 만들게 방해하려고. 근데 이거 공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에 차이나타운 짓고 있습니다. 60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규모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어? 우리나라 우파 중에 혹시 지방분권 찬성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좌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파에? 이거 미친놈입니다. 그거 하면은. 왠지 아세요?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데 지금 외국인들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은 투표권을 줍니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은 투표권을 안 주고 지방, 시의원, 도의원은 투표권을 줘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직도 중앙집권제니까 외국인들이 3년 이상 거주해서